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세계사 시간에 돌아왔어. 우리 길었던 송원 명청 중국사를 다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일본사를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야. 보통 이제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를 2시간에 공부를 했고 새 교육과정부터는 일본사를 보통 1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일본사 막부 부분을 1시간에 다루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1시간에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일본사 내용을 그렇게 촘촘하게 구성하진 않았으니까 좀 그냥 재밌는 얘기 듣는 식으로 일본사 같은 경우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막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전국 시대 부분까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사의 전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조문 시대라고 불리는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 일본까지 쭉쭉 오는 건데 선생님이 마치 중국사의 하상조 추수영국 진안 위진나부조 수당 5대 10국 송원 명청처럼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순서대로 막 중학생이 막 달달달달달 암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흐름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눈에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학기 때 우리는 헤이안 시대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진 않을 것 같아. 한번 듣고 아마 시험 보고 나서 거의 다 잊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오늘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음 배웠던 시대가 조문시대였어. 이 조문시대는 신석기 시대에 석기 시대야.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런 되게 특이한 모양의 토기가 있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토기가 있는데 여기를 마치 막 빵빠레 컵처럼 생긴 토기가 있었다. 이거 일본 거였지? 이 정도만 기억하면은 중학생 수준에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야요이 시대를 공부했는데 야요이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랑 초기 철기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중요한 기술인 벼농사나 청동기 그리고 철기 기술이 이제 어디서부터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전래가 되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문화의 흐름은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로, 한반도에서부터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 뭐가 생긴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생겼는데 일본에도 역시 여러 개의 작은 소국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소국들을 통일해 나가는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었지. 그것이 뭐였지? 그래,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 거야. 야마토 정권. 그런데 이 야마토 정권이 점점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 강력한 왕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이런 열쇠구멍 모양의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전방후 원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무덤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고분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불렀던 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한 무덤이 있었지. 자, 그리고 이 고분 시대 이후에 야마토 정권은 아스카 시대를 열게 되는데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스카 시대지. 자, 이 시기는 특히 한반도의 백제랑 관련이 매우 깊어서 호류지의 5층 목탑이나 우리나라의 미륵보살 밤가사유상, 일본의 미륵보살 밤가사유상 굉장히 모양이 유사했다. 이거 백제 양식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을 거야. 거의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슷한 모습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 드디어 중국과 한국처럼 율령 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다이카 계신 이런 말들 들어봤을 거야. 그 시기가 이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라 시대인데 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견당사, 견신라사 같은 것들이 파견되어서 동아시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했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도다이지에 있는 대불입니다. 그리고 이 대불이 있는 건물이 여기 안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다이지가 있고 이 도다이지 앞에 나오면 뭐가 있다? 바로 사슴공원이 있습니다. 가서 사슴 밥 주는 거 한국 돈으로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코로나 끝나면 꼭 가서 사슴 밥 주고 뿔 찔리는 거 조심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 이후에 바로 수도가 교토에 있는 헤이안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견당사, 견신라사를 중지하게 되고 일본의 독창적인 문화였던 국풍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국풍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이 한자를 활용해서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가나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 문자를 바탕으로 일본 애들이 소설을 쓴 것이 바로 겐지모노 가타리 겐지 이야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헤이안 시대 때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는 익을 겁니다. 역사는 그게 중요해. 우리가 너희들이 역사 선생님도 아니잖아, 그지? 역사 선생님의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래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고 나중에 뭐 일본 여행을 간다든지 일본인 친구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맞아 그때 그랬지 정도만 하면은 선생님은 사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은 뭐냐? 일본 역시 다른 동아시아 국가랑 마찬가지로 국왕이 중심이 되는 율령체제 국가였어. 그런데 이제 헤이안 시대 말기가 되면은 율령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 시기는 뭐냐? 더 이상 국왕의 중심이 아니야. 누가 중심이다? 무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체제, 막부 체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헤이안 시대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의 치안이 약화가 돼. 그래서 막 지방에서 도정이랑 산적 같은 애들 나타나가지고 막 내 토지랑 재산을 빼앗고 나의 목숨을 빼앗고 이러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등장하는 게 무사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사가 되거나 아니면 무사를 고용하거나.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사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무사의 세력이 확대되게 되면서 마침내 이들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막부 체제가 되겠습니다. 막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막사라는 말 들어봤지, 텐트 같은 거. 군대의 지휘를 담당하는 지휘소를 이제 막부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사 정권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변한 것이 막부가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무신 정권 시기에도 고려의 통치 시스템은 원래 그냥 쭉 갔었어. 왕도 그대로 있고. 하지만 다만 모든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 정중부, 최충헌 이런 무신 최고 권력자였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막부라고 하는 것도 왕도 있고 그냥 그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다만 이 왕이 정치를 하지 않고 막부에서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행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막부의 대장은 누구라고 부르냐? 이 막부의 대장을 일본말로 쇼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일본에 원래 있던 왕, 천황은 있었어. 없어진 게 아니야. 천황 없애지 않았습니다. 천황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하느냐? 무사 중에 최고 권력자였던 쇼군 장군, 한자로는 장군이고 일본말로는 쇼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을 장악한 거야. 한국으로 치면은 정중부, 그다음에 뭐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쇼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본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쇼군을 세습하는 그런 막부 체제가 생기게 됩니다. 쇼군이 막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시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 왕이 있지만 왕은 어떤 존재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야. X 붙여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최고 권력자 1등 권력자가 누구야? 사무라이 중에 대장인 쇼군이야. 쇼군도 사무라이입니다. 무사야. 자, 그럼 이 쇼군은 자기 혼자 모든 일본 영토를 확실하게 다스릴 수 없으니 자기 아래에 있는 다른 사무라이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나눠주고 이 땅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한국말로는 영주라고 부르고 그지 장원 같은 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일본말로는 다이묘라고. 그럼 다이묘 영주는 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쇼군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이 다이묘 역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에게 이제 뭐 보호해주고 토지도 나눠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하고 그럼 이 하급 사무라이는 다시 충성을 바치는 마치 땅 충성 하면서 무사들끼리 누층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마치 우리가 1학기 때 서양 중세사를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이랑 완전 비슷하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 기사가 있고 이들은 각각 뭐랑 뭐? 죽음과 봉신, 땅 충성 하면서 서로 누층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를 우리는 서양 중세 무슨 제라고 불렀었다? 봉건제라고 불렀었는데 마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일본 막부에 있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일본식 봉건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결국 일본식 봉건제랑 막부랑은 세트로 묶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잘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막부 체제는 일본에 총 3번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선생님, 막부는 알겠는데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는 뭐예요? 이 이름들은 막부 시대의 이름들은 각각 그 막부 정부가 있었던 그 위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마쿠라는 가마쿠라에 있었으니까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는 무로마치에 있었으니까 무로마치 막부, 에도는 에도에 있었으니까 에도 막부. 참고로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같은 경우는
옛날 이름이니까 최신 이름이었던 가나가와 교토, 도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도는 지금의 도쿄고 무로마치는 지금의 교토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가나가는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교토랑 도쿄를 잘 알아두세요. 뭐 여기도 되게 재밌는 동네기는 해. 막 사람들 서핑 많이 하고 영화도 드라마도 여기서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되게 좋은 동네긴 한데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아무래도 일본의 전통적인 중요 도시라고 하면 교토랑 도쿄니까 교토랑 도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초의 막부부터 무로마치 막부까지 한번 그 역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막부였던 가마쿠라 막부를 보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한 사람은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무라이야. 그래서 사무라이 중엔 최초로 막부를 열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던 거지. 물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전에도 권력이 셌던 사무라이들이 있었어. 그래서 원래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 사무라이가 슬슬슬 올라오려고 하는 징조는 있었어. 하지만 진짜 처음으로 이제 막부를 아예 딱 세워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은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잘 읽어주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는 최초의 막부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마쿠라 막부는 바로 여몽연합군, 즉 원나라. 원나라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 원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제 원나라는 고려에다가 정동행성 설치하고 정동행성을 바탕으로 같이 일본에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고려랑 같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일본에 쳐들어왔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일본 사무라이 있고 이렇게 복식이 달라 보이는 총 6명의 군인들이 일본군과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고려 사람이고 하나는 몽골 사람이겠지. 자, 어찌됐든 간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몽골이 일본을 딱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일본에 쳐들어올 때 일본까지에 있는 고려와 일본 사이에 있는 섬들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넘어왔을 거야. 뭐 당연히 일본의 지방 입장에서는 몽골 절대 막을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몽골 군인들이 고려군과 함께 수백 척의 배를 타고 이제 막 일본 본토를 상륙하고 막 그런 와중이야. 그리고 이제 와, 이들이 진짜 완전하게 상륙을 딱 해가지고 일본이랑 빵 붙으면은 일본 가마쿠라 막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빠지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신기한 게도 몽골군이 일본에 딱 상륙해가지고 일본을 점령하려는 순간에 그때 뭐가 나타났냐? 바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고려군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풍에 휩싸여가지고 배가 꺼지고 해가지고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결국에 일본은 1차 몽골의 침입을 태풍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태풍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쳤다.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이러한 상황이 2차 침입 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진짜 하늘의 도움인가? 2차 침입 때도 몽골과 고려의 군대가 또다시 태풍을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결국에 일본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몽골 제국을 막아낸 나라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뭐 해봤자 베트남? 뭐 그 정도인데 일본 역시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야, 우리가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몽골한테 위기에 처하니까 이걸 태풍이 막아줬네? 이거 태풍 혹시 신이 보낸 거 아닐까? 우리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을 갖게 되는데 그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신국 사상이다. 그래서 일본에 신국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나의 나라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멋있는 나라 이런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이 태풍이 되게 고마웠나 봐. 그래서 이 태풍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태풍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 일본 말로 신, 갓을 카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말로 바람을 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카미카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선생님이 왜 굳이 일본 태풍 이름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이 카미카제가 일본 역사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먼저 최초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몽골이랑 싸웠을 때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역시 세계 최강대국이랑 싸울 때 등장하지. 20세기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미국이랑 싸울 때 등장합니다. 여러분 3학년 때 가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190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이 미국이랑 싸우게 되는데 미국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일본이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자포자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작전을 생각해냈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특이한 작전을 생각해내고 그때 공군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그 공군 특수부대 이름이 카미카제가 되겠습니다.
마치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신이 내려주는 바람이 몽골군을 막아낸 것처럼 마치 미국이랑 싸울 때 신이 보내준 바람처럼 우리의 공군 특수부대가 미국을 물리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든 특수부대가 카미카제인데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공군 특수부대 사실 그 공격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니 바로 자살 박치기 공격이야.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박치기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처음에 띄울 때 공군이 가서 배가 있으면 가서 뿌뿌뿌 쏘고 다시 기지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카미카제는 그러지가 않았어. 애초에 비행기가 출발할 때 여기 공격하러 갈 수 있을 때까지 정도의 기름만 넣어주는 거야. 기름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가서 뚜두두두 쏘다가 그대로 뿅 해서 배에 빵 이런 그런 작전이 카미카제가 되지. 자살 공격이야. 자살 테러 공격.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 카미카제라고 하는 이 전투기 이곳에 일본인들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지. 누구도 탔을까? 맞아. 우리 조상들인 조선인들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냥 웃을 일은 아니고 참 슬픈 이야기야. 전쟁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카미카제와 태평양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3학년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시 가마쿠라 막부 얘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 때 어쨌든 태풍의 도움을 통해서 원나라를 막아냈어. 하지만 원나라를 막아내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는 쇠퇴하게 되는데 아니 선생님 전쟁에 이겼는데 왜 쇠퇴하나요? 잘 생각해봐. 전쟁에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 첫째, 땅을 빼앗거나 아니면 사람을 빼앗아서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빼앗거나 이러한 이득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원나라와의 전쟁은 그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원나라의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원나라의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원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가마쿠라 막부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그런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얻은 건 없이 에너지만 소모했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등장하는 일본의 두 번째 막부가 어디냐? 바로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교토에 위치하고 있지. 교토는 선생님이 일본에서 진짜 정말 좋아하는 도시야. 우리로 치면 마치 경주 같은 곳인데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로마치 시대에 이제 일본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금으로 칠한 금각사 그리고 은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은각사 이런 절이 남아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일본에 만약에 방문한 일이 생긴다면은 여기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역사를 좋아하고 문화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가보면은 진짜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상당히 그런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 정제된 느낌? 그런 일본 특유의 그런 전통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 딱 금각사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 사실 은각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가서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잘 해놨어. 이렇게 탁 정원에서 딱 들어가서 이 절에 이 정원을 한 바퀴 싹 돌면서 시선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약간 일본 스타일인가?를 바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은 문화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뭐 계속 여행 가라고만 하는 것 같네요 역사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한번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주변 자체도 괜찮아서 산책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부모님 손 잡고 가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 무로마치 막부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무로마치 막부는 중국과 조공, 측본 관계를 맺습니다.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전 근대 시기는 중국이랑 그렇게 많은 관계를 맺지 않아. 우리나라야 중국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중국이랑 계속 관계를 맺었잖아. 그치? 삼국시대부터 계속 중국이랑 싸우고 아니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치?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특이하게도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는 이 무로마치 막부가 중국이랑 조공, 측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이 명나라가 일본이랑 조공, 측봉 관계를 맺는데 보통 원래 조공, 책봉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의 왕이 중국의 황제랑 관계를 맺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명나라 황제랑 같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구였냐? 일본 천황이 아니라 일본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천황이 아니라 사무라이 대장이었던 쇼군이 일본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아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왕이 버젓이 있어 천황이.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정작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누구한테 내려줬다? 일본 쇼군한테 내려준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 막부 시대 때는 진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구나. 모든 정치 권력은 전부 다 쇼군이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이랑 조공책봉 관계, 아니, 중국이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무역을 했다. 명나라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로마치 시대는 어떻게 됐냐? 무로마치 시대 막부 말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쇼군의 권위가 낮아지면서 이제 전국 각 지역에 진짜 지도가 알록달록하지. 그만큼 다양한 무사들이 전국에 퍼져 있었던 거야. 다이면들이 각지의 무사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면서 막 옆에 있는 무사 죽이고 뒤에 있는 무사 배신하고 막 서로 동맹 맺고 배신 뭐 이런 관계들이 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본 모든 국가가 일본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휩싸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로마치 시대 안에 전국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로마치 시대, 무로마치 막부 아직 있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있고 그 안에 전국 시대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전국 시대는 진짜 많은 일본의 유명 사무라이들, 유명 영주들이 등장하는 시대야. 그래서 보게 되면 지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알록달록한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다이묘들, 이 영주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여기 교토, 일본의 수도인 교토로 가서 이제 내가 쇼군을 등에 업고 혹은 이제 쇼군을 없애고 자기가 쇼군이 되거나 최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막 고민하던 시기가 바로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인데 이 전국 시대를 정리하는 전국 시대의 유명한 사무라이를 우리가 한국인 정도면 한 3명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공부를 할 건데 이번 시간은 2명만 공부합시다. 그 중에 첫 번째 일본 전국 시대의 통일을 다지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다 노부나가는 과연 이 많은 일본의 땅 중에 어디 출신일까? 생각해봐. 색깔을 하나 정해봐. 참고로 가운데 있는 빨간색 영토에서 시작해. 땅이 정말 작았지. 그래서 보잘것없는 영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좀 사람이 생각을 깨어 있었던 것 같아. 당시에 유럽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조총 같은 무기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뭐 농업도 중요하지만 상업 같은 이득에 굉장히 밝았다고 해. 그래서 좀 개혁 정책들을 많이 해서 영토를 많이 넓히고 그랬던 것 같아. 가장 유명한 일화가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돼 전혀. 이쪽이 오다 노부나가고 이쪽이 다른 지역의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최고의 기마 부대를 운용했다라고 하는 사무라이의 부대인데 이 싸우는 전쟁하는 양상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쪽이 오다인데 이쪽이 다 뭘 들고 있어? 총을 들고 있지. 반면에 이쪽에서는 말을 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중학생들도 알 수 있잖아. 말이랑 총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니? 당연히 총이 이기지.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사무라이는 인생을 전쟁에 바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을 못 이긴다는 걸 알고 말이 그냥 공격했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다케다 신겐도 총이 있는 건 알고 있어서 총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총을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마부대 돌격을 했던 거야. 왜? 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 당시 총은 지금처럼 따당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을 한번 빵 쏘고 나면은 앞쪽에다 화약을 막 쑤셔가지고 다시 장전을 해서 쏴야 되는 거였는데 그 장전해서 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그래서 빵빵빵 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을 한번 빵 쏘고 나면 장전을 하는 와중에 수많은 기마 부대가 이제 총을 쏘고 있는 그 부대를 습격해버리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지. 그리고 당시 총 자체가 조준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두 명이 쏜다 그래서 쉽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형태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 오다 노부나가는 총에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말이랑 싸웠어. 총에 약점이 있다며. 이것도 정말 재밌는데 이 총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총을 활용해가지고 전쟁을 했던 거지. 이거를 뭐 3단 진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총을 쏘는 사람을 3열로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총을 빵 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뒤에 있다 대기에서 빵 쏘고 첫 번째 쏜 사람은 뒤로 가가지고 장전을 막 하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쏘고 나서 장전을 하고 하면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빵 쏘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총알을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을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유를 해서 동시에 총을 쏘게 되면은 이거는 총의 조준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숫자로도 극복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사용을 해서 당시 일본에서 총이 전쟁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상황이 바로 이 나가시노 전투가 되겠습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나가시노 전투가 실제로 이런 모양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결국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러한저러한 방법으로 영토를 진짜 많이 넓혔다 그지? 그래서 결국에 교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토에 들어가서 이름만 남아있던 무로마치 막부를 축출을 하고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지.
거의 다 통일했어. 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거의 남은 적들을 공격하러 가는 와중에 일본에 있는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람들한테 배신당을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라는 속담으로 얘기하잖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속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양 수준에서 알아줬으면 재밌을 것 같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잡소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자, 그럼 이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나서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유명한 사람이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묘 출신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무라이도 아니었어. 하급 사무라이도 아니야.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뭐 하급 사무라이라고 하는데 신빙성이 조금 없을 것 같고 사실 거의 평민 농민 출신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평민 농민 출신이었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밑바닥부터 능력으로 하나 증명해서 결국에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악역이고 되게 나쁜 사람이지만 실제로 나쁜 사람이면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게 신분 질서가 명확한 옛날 전 근대 때 자기의 능력만으로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존경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어찌되었든지 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평민 출신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거지. 일본의 전국 시대를 끝장내게 되는 겁니다. 자, 전국 시대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세계 정복이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단계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거니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까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참고로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루고 있는 매체가 너무 많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도 유명한데 이거는 중학생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 같은 이 정도 책들은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읽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유튜브는 안녕 역사만 보고 다른 거 할 때 이런 책들도 한번 빌려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여러분 다 패드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거 다 그 전자책도 다 나오니까 좀 읽기 편할 거야. 아무래도 책 읽으면은 부모님이 잔소리도 좀 덜 하지 않니? 헛소리였습니다. 자, 일본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대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막 애니메이션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져. 이 시기를 배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시대 같은 경우도 처음 들어본 친구 많을 거야. 근데 흥미있게 보게 되면은 아마 일본사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막부체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부체제란 무엇이었냐? 바로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 정권이었다. 천황은 있지만 정치를 안 한다. 그럼 권력은 무사들이 갖고 무사의 대장이 누구다? 쇼군입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는 최초의 막부였는데 바로 원나라랑 싸웠지. 어떻게 해서 태풍이 도와줬지. 자, 무로마치 막부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게 특이하고 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가게 되면 쇼군의 권위가 낮아지면서 전국에 있는 무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가 되니 그게 바로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대 때는 무사들의 전쟁이 많았고 이 전국시대를 끝장내는 사람이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 그의 뒤를 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이 정도 공부를 해주면은 우리가 막부 첫 부분은 잘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막부 세 번째 막부였던 에도 막부를 공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